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드디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FOMC 경계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주 수목 현지 시간으로 9월 FOMC가 열리게 되고요. 이례적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보실까요? 일단 우리는 전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각종 복잡한 포지션으로 급등했던 것을 바로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날 밤에 열린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다우지수 100포인트 정도,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 각각 0.5% 정도의 양호한 상승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FOMC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 것이냐, 동결한다면 어떤 명분을 제시할 것이고 앞으로 스케줄에 대해서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조지표를 몇 가지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어떤 반영되어 있는 현재 이 수준은 9월 금리 인상은 일단 배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요 95선 초반까지 지금 후퇴해 있고요. 3월 달에 6월 금리 인상이 온다. 3개월 남은 시점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슈팅했었던 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를 갖고 봤을 때는 당장 이번 주 목요일날 금리가 오른다고 보기에는 전혀 힘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XY는요, 아시아 달러 인덱스인데요. 한동안 이제 급락과 하락 기조를 반복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달러 원 환율 상승에도 어떤 원인이 됐는데, 일단은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에는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달러 인덱스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 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더 반영하고 있지만, 이제 이거는 어떤 이머징 통화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들 이제 통화 가치의 어떤 과도한 좀 민감도,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도 금리 인상 가능성과 반대로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유가에 대한 노이즈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제 유가는요, 전날 유가 반등과 달리 또 이번에는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W자형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날은 좀 낙폭이 컸죠. 2.8% 하락한 WTI 가격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바로 골드만삭스의 어떤 경고성 전망이 들어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시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국제유가 바닥은 20달러라고 지금 현재에서 반토막이 더 날 수가 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고요. 골드만삭스가 지난 이제 2008년도 후반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한창 터지고 나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반등을 이상 현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골드만삭스에서 국제유가가 200달러까지 간다는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결국 그 시점이 꼭지였었고, 그때 이후로 유가가 다시 급락하면서 골드만삭스가 한번 망신살이 뻗쳤던 적이 있었죠. 그때 보고서를 냈던 사람은 물론 다음 해에 재계약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리포트를 쓸 수 없는 자리로 내려왔겠지만, 이번에 나온 국제유가 바닥 20달러 얘기는 결국은 연준이 9월에 금리 인상 불가능하고 빨라야 12월, 그리고 상황을 봐서 내년 3월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이 전망, 이걸 뒷받침할 만한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지금 FOMC 성명서 발표까지 지금 카운트다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92시간 2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유가 바닥 20달러 설의 배경은 비산유국, 그러니까 오페크 회원국 말고 이제 오페크 비회원국들의 공급 과잉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거고요. 여기는 미국도 포함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45달러 전망을 38달러로 내려잡았던 월간 전망, 그 다음에 연간으로는 기존의 60달러 전망을 45달러로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 하향이라고 이제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크 오일 이론이 한때 유행을 했었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유 매장량은
그야말로 며느리도 모르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너무 떨어진다고 하면 생산 단가에도 좀 이제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유가가 지금 여기서 바닥이 뚫리면은 그야말로 $2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지금 월가 하우스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9월 금리 인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도 이제 내놨는데요.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추가 양적 완화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러는 이제 이유는 뭐 중국도 있고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이 유가 하락에 같이 연동된다는 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FCI라고요. Financial Condition Index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오히려 이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하향 안정화가 되다가 다시 조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골드만삭스 자체의 금융환경 지수는 그때 이제 반대로 가다가 지금 현실과 좀 괴리감이 좀 커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금융환경이 그렇게 현재 호의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연준은 최근 들어서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지표 이제 이런 어떤 근시안적인 어떤 전망보다는 전체적인 이 밸런스드된 환경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준의 고민은 고용 지표하고 실업률만 봐서는 지금 당장 금리를 올려도 누구도 할 말이 없는 상태고 인플레이션을 봐서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될 이런 어떤 정반대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본인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물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 금요일 현지에서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보시죠. 보통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나서 이틀 뒤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PPI로 봤을 때는 빈혈 증상이 뚜렷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람의 혈압과 비슷해서 너무 높아도 고혈압이라 이게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고 너무 저혈압이어도 이게 몸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중에 그렇게 많은 M1, M2 증가량을 몇 년 동안을 지속돼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지금 제로금리 상태로 벌써 5년 이상을 유지를 했는데도, 이게 저혈압 증상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빈혈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잘 먹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혈압을 계속 못 벗어난다는 것은 이게 어디로 새거나 영양분이 아니면 신체 구조적으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흡수를 못하고 있는 증상인데, 수치가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8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YOY로 봤을 때는 0.8%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고 전월보다는 떨어졌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가격 변동의 어떤 폭이 큰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PI의 경우는 예상보다 조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8월 이제 휴가철이었었잖아요. 근데 휴가철인 것 치고는 이제 물가에 있어서 어떻게 큰, 변동이 없었다는 거고, 여기 이제 지금 항목별로 보시면은, 최근에 상품 시장에서 뭐, 철강, 구리, 그 다음에 원유 이런 것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곡물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10.4%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 이제 일부 지역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을 해가지고, 계란 가격이 지금 이제, 전달에 24%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번엔 32.3% 올라오는 등 변동성이 심했죠. 그래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물가 상승이 나타나긴 했지만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유가에 관련된 가격들인데 자, 미국은 사실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개솔린 휘발유 가격은 마이너스 7.7, 난방유 마이너스 11, 디젤이 마이너스 4.1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의 재반락에 의해서 역시 생산자 물가 단계에 있어서 저런 유가 관련 항목들이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사실 아무리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도 보통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속해 있는 북반구에서 물가를 만약에 유가를 주도한다고 하면은 여름보단 그래도 이제 겨울철이 수요가 많아지는 계절인데 보시다시피 난방유 지금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 11%나 하락을 했던 거를 이제 착안을 해보면 겨울이 되더라도 갑자기 이제 이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급등은 아직까지 생각할 수가 없는 단계다. 마이너스 낙폭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떨어졌던 걸 조금 만회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가능하죠. USA 투데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통 이제 디플레이션 지경까지 가기 전에 물가가 좀 하락을 하면은 이런 저물가가 소비 진작에 효과를 낼 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야, 저 오죽하면 저럴까라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는데 지금 미국은 후자의 경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준 통화 정책의 어떤 듀얼 맨데이트, 양대 기준의 실업률하고 지금 인플레가 들어가는데 실업률은 거의 확실하게 지금 달성을 했고 인플레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은 가장 이 생필품 중에 하나인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달러씩이나 떨어졌는데 그만큼 소비로 더 확대를 하지는 않고 저축을 늘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저물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활발하게 하지는 않고 그냥 심드렁한 여기다가 중국발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상품 가격이 또 내려가니까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같이 하방 압력이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그까이 거 별거 아니다 라고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장난이 아닌 것 같네요 라고 하든지 그 전망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고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다이와 증권 리서치에서 차이나 멜트다운 중국 경제의 완전 경착륙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썼길래 좀 한번 봤는데 일단 다이와 측에서는 일본 경제는 지금 성장률에 있어서 일시 정체기에 잠깐 접어들었지만 곧 다시 성장 재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의 어떤 이제 거의 위기까지 갈 정도의 그런 상황은 조금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리미티드라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다. 만약에 유동성 경색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국도 지금 부실 채권의 위험이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의 경색이 발생할 경우에 중국 GDP는 올해 희망사항은 7%인데 4%까지 둔화될 수 있고 최악의 케이스로는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요즘 미국하고 일본 증권사나 금융사들의 전망을 보면 다 이렇게 중국을 좀 어떻게든지 패고 싶어서 안달인 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FOMC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9월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맞는데 앞에서 보신 중국발 변수는 일단 일본과 미국의 금융사들에서 조금 눈빛이 시선이 차갑다 보니까 오히려 연준 비둘기파들에게는 좋을 수가 있죠. 단스케뱅크에서는 올해 연준 금리 인상이 나오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9월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4년도 연준이 장기 저금리를 깨고 금리 인상에 나설 때를 이제 지금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현재 실업률하고 고용하고 사직률 같은 거는 그때 수준에 거의 일치를 하고 있고 반대로 전체 이제 임시직이라든가 구인이라든가 실업수당 이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지준율 금리 인하 콤보를 해서도 안 통하니까 이제 위안화 환율까지 평가 절하하고 있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머징 마켓 불안 때문에 연방 기준금리의 전망이 지금 보시다시피 급락을 해서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낮춰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도 보셨지만 핵심 물가의 경우는 연준의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 있다. 아직 거기 진입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혹시 제니 옐런이 뭐 고집이라면 고집이고 소신이라면 소신이고 미국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 강화를 근거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모순되는 표현이죠. 아름다운 이별.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일단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 46%를 기록하고 있어서 8월 조사 당시보다 거의 이제 반토막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이 9.5%, 12월이 35%, 그다음에 내년으로 연기된다가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첫 금리 인상은 올해 하긴 하고 두 번째는 내년 3월에 아마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컨센서스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하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미국의 고용하고 실업률만 봐서는 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제시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호재에 집중하면서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이게 뭐 금융시장이나 글로벌 증시를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을 미국의 지금 고용은 누구보다 확실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라고 옐런이 눌러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하고 금리 인상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금리 인상을 혹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특집으로 이런 섹션을 마련해 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은 지금 현재 고용은 확실히 잡았고 인플레는 완전히 지금 소나기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영란은행하고 ECB하고 이런 세계 주요국 은행들이 따라올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다른 어떤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도미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다른 주요국들은 금리를 이제 통화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변동성을 줄이는 어떤 완충 작용을 해주려고 노력할 수가 있다. 대신에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통화 약세하고 통화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디플레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이머징 국가들은 통화 정책 변경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임팩트가 이제 어느 쪽이 크냐. 일단 멕시코하고 브라질하고 인도네시아 순으로 조금 우려가 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고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현재 인플레 현재 상태는 미국하고 비슷한데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떤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는 게 고맙습니다. 지난 IMF 때도 그랬고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파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언급을 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켓워치로 바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미국의 변동성 파도는 올해 내내 이제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간에 뭐 찬반 양론은 현재 팽팽한 상태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교집합이라고 한다면은 9월에 금리를 올리든 12월에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안 올리든 내년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올해 남은 기간 내내 변동성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진 시장과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 회피 심리에 따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순매도 압력으로 또 작용이 가능하죠. MSCI 한국 지수 보시면은요. 지난 이제 금요일 미국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상당히 적었고 우리 지난 금요일 이제 하락 마감을 후반영하는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외국인들도 갑자기 한국 주식의 지금 비중을 확대할 때가 아니다. FOMC라는 파도를 이제 넘기에도 우리는 현재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벅차다. 이런 식의 좀 입장 표명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